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그는 함께 공부한 동창에게 배신당해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를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고 탈출했으며 결국 그 동창이 이끄는 군대를 상대로 싸워 완전한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손빈,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사 전략가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잃었지만 전략을 잃지 않았고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배신한 방연에게 이런 말을 새긴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방연, 여기서 죽어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손빈의 출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손무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무는 바로 손자병법의 저자로 춘추시대 오나라에서 합려를 보좌했던 전설적인 병법가였습니다. 손빈이 이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병법에 관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손빈이 어떤 스승 밑에서 병법을 배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귀곡자였습니다. 귀곡자는 전국시대의 귀곡이라는 곳에 살면서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낸 인물로 중국 역사에서 반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합종연행으로 유명한 소진과 장의도 있었습니다. 귀곡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전국시대에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손빈이 귀곡자 밑에서 공부할 때 같은 제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법을 배우며 동창 관계를 맺었습니다. 방연은 손빈보다 먼저 귀곡자 문화를 떠나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에서 방연은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고 상당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연은 위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귀곡자 문화에서 자신보다 손빈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빈의 재능이 자신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방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방연은 손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나라에 와서 함께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를 돕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손빈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손빈은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동창이 부르는데 의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당시 손빈에게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위나라에 도착한 손빈을 방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방연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방연은 손빈을 위왕에게 무고했습니다. 손빈이 제나라의 간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었습니다. 위왕이 분노하여 손빈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손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손빈이 받은 형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비녕이었습니다. 비녕이란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둘째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이었습니다. 이 두 형벌은 손빈을 평생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방연이 이것을 모두 계획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손빈을 불구로 만들어 다시는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의 재능을 자신을 위해 쓰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연은 형벌 이후에도 손빈을 살려두었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불구가 된 손빈에게 병법에 관한 책을 쓰게 하여 그 내용을 자신이 이용하려는 계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배신이 손빈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동창이 자신의 다리를 빼앗은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완전히 무고한 상황에서 손빈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연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나면 결국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손빈이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웃다가 울었으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빈이 형벌을 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연도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의심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몰래 손빈의 행동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손빈은 그 모든 감시를 알아채면서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어느 날 손빈이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 먹이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을 칠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방연의 감시자들이 보고했습니다. 손빈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방연이 직접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미친 척하기가 손빈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불구가 된 몸으로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와 슬픔을 모두 감추고 바보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극도의 자기 통제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빈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결국 그를 살렸습니다. 방연이 경계를 낮춘 것이 손빈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침 제나라에서 사신이 위나라에 왔습니다. 손빈은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손빈이 제나라 사신에게 몰래 접근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손빈이 자신의 진짜 상태, 즉 실제로는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사신에게 알렸고 자신을 제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청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신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불구의 남자가 갑자기 멀쩡하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빈이 잠깐 동안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신은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신이 손빈을 몰래 수레에 숨겨 위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방연이 뒤늦게 이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탈출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손빈은 두 다리가 없는 불구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혼자서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이 손빈의 생애에서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미친 척하여 살아남은 것이었고 제나라에 도착한 손빈을 받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기였습니다. 정기는 제나라의 장군이자 귀족으로 위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기가 손빈을 만나보고 그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손빈이 다리가 없는 불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적 사고와 병법에 대한 지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기가 손빈을 위왕에게 소개했습니다. 위왕도 손빈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손빈은 제나라의 군사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 경주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나라에서는 귀족들 사이에 말 경주가 유행했습니다. 정기도 왕족들과 말 경주를 하는데 자꾸 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말은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끼리 3번 경주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기는 대개 2번은 지고 1번만 이기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손빈이 정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말과 상대방의 말을 각각 3등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등급에서 상대방의 말이 약간씩 더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빈이 말했습니다. 다음 경주에서 제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하급말을 상대방의 상급말과 경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급말을 상대방의 중급말과 당신의 중급말을 상대방의 하급말과 경주하게 하십시오. 정기가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경주에서는 졌습니다. 정기의 하급말이 상대방의 상급말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모두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2번 이기고 1번 졌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전기사마의 이야기입니다. 손빈의 전략적 사고가 단순히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배열하면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손빈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손빈이 제나라에서 보여준 첫 번째 위대한 전략이 바로 게릉대전이었습니다. 기원전 354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방연이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이 포위당했습니다. 조나라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제나라 위왕이 정기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게 했습니다. 손빈이 군사 고문으로 함께 따라갔습니다. 정기가 말했습니다. 빨리 한단으로 가서 포위를 풀어야 합니다. 손빈이 말렸습니다. 위나라의 정예 병력이 모두 한단에 가 있습니다. 위나라 본국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단으로 가면 방연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나라 본국을 치러 가면 방연이 한단을 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단의 포위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위위구조의 전략입니다. 위나라를 포위함으로써 조나라를 구한다는 것. 적의 약점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가 이 전략을 따랐습니다.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본국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방연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단 포위를 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목인 게릉에서 제나라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한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한 위나라 군대와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제나라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나라가 압승했습니다. 방연이 크게 패했습니다. 게릉대전은 손빈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적과 직접 맞붙지 않고 적이 스스로 불리한 상황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이 손빈이 손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게릉대전 이후 방연이 크게 패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위나라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손빈의 최종 복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빈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제나라에서 계속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손빈이 이 시기에 자신의 병법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2년 중국 산동성의 은작산이라는 곳에서 한나라 시대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죽간에 쓰인 병법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빈병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빈병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 이 발굴로 인해 손빈이 실제로 병법서를 남겼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손빈병법의 내용이 손자병법과 어떻게 다른지가 흥미롭습니다. 손빈병법은 손자병법보다
구체적이고 실전적입니다. 실제로 전투를 지휘한 경험이 담겨 있는 느낌입니다. 손빈이 직접 전장에서 겪은 것들, 그리고 불구의 몸으로 전략가로 살면서 체득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41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방연의 위나라 군대가 이번에는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한나라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손빈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략은 계릉대전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손빈이 사용한 것이 감조지게, 즉 소태수를 줄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손빈은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영토로 들어가면서 매일 밥 짓는 소태수를 줄이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10만 개의 소태 밥을 지었고 다음 날에는 5만 개,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 소태수가 줄어드는 것은 군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방연이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나라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방연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방어하거나 신중하게 전진하는 대신 빠르게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정예 보병을 두고 기병만 이끌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손빈은 마릉이라는 좁은 산길에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길력 큰 나무의 껍질을 벗겨 거기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방연, 이 나무 아래서 죽다. 방연이 야간에 마릉의 좁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무언가 흰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들어보니 나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연이 그 글자를 읽기 위해 횃불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수만 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미리 매복해 있던 제나라 군사들이 방연이 횃불을 드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연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이 마침내 이름을 날리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방연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놈, 즉 손빈이 마침내 이름을 날리는구나. 방연은 죽는 순간에도 손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했던 상대의 이름을.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마릉대전에서 위나라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위나라의 태자 신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전투가 위나라의 패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릉대전에서 손빈이 사용한 감조지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단순히 방연을 속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방연이 속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나라가 제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제나라 군대가 약하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소태수가 줄어든다는 정보가 그 기대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손빈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상대방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심리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손빈이 마릉이라는 좁은 산길을 선택한 것도 중요합니다. 방연이 기병만 이끌고 빠르게 추격해 올 것을 예상했고 그 기병이 좁은 산길에서는 넓은 평원에서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형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글자를 새겨 방연이 횃불을 들게 만든 것. 이것이 공격의 신호탄이 된 것이었습니다.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 행동을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이 손빈의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손빈이 단순히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전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전략 사상가였다는 것이 마릉대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마릉대전 이후 손빈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마릉대전 이후
손빈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손빈이 마릉대전 이후 은퇴했다고 합니다. 범녀가 복수를 이루고 관직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손빈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뒤 세상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복수를 이루고 나서도 권력을 탐하지 않고 물러난 사람.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손빈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972년의 발굴이 손빈에 관한 역사적 논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작산 한나라 시대 묘에서 발굴된 죽간들에는 두 종류의 병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알려진 손자병법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존재 여부가 논란이었던 손빈병법이었습니다. 이 발굴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손빈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손무와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무가 곧 손빈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작산의 발굴로 손자병법과 손빈병법이 각각 독립된 텍스트로 함께 발견되면서 손무와 손빈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손빈병법의 내용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제 전투 경험에서 나온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형의 활용, 적의 심리 파악, 군사의 배치와 이동, 보급과 통신, 이런 구체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손빈병법에서 정병과 기병의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병은 예측 가능한 정면 전술이고 기병은 예측 불가능한 측면 전술입니다. 손빈은 이 둘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릉대전에서 실제로 이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으로는 방연을 추격하도록 유인하고 기병으로는 복병을 사용한 것이었으니까요. 손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첫째로 방연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방연이 순수한 악인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연이 손빈보다 먼저 귀국자 문화를 떠나 위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빈을 무고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악의에서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쟁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손빈의 복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손빈의 복수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제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전략적 임무 수행이었는지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셋째로 나무에 새긴 글자를 통해 방연을 죽음으로 유도한 방식이 얼마나 윤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속임수는 정당하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지만 이 방식이 가진 잔인함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빈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것들이 그를 인간으로서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수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으니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도 수레에 앉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손빈의 전략이 더욱 거시적이고 큰 그림을 보는 방향으로 발전한 이유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직접 뛰어다닐 수 없었으므로 더 멀리 보아야 했으니까요. 정기와의 관계가 인상적입니다. 정기는 손빈을 처음 만난 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불구인 손빈을 장군이 아닌 군사고문으로 대우했지만 그 의견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손빈도 정기를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장군과 참모의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비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랜 한이 풀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동창을 잃은 슬픔이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연이 죽어가면서 이놈이 마침내 이름을 날리는구나라고 했다는 것을 손빈이 나중에 전해 들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손빈.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전략을 잃지 않았고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정신은 더 날카로워졌으며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고 탈출했으며 결국 완전한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병법의 천재?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위 구조와 감조직에는 지금도 전략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집요한 복수자?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복수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비극적 인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리를 잃고 평생 수레를 타며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한 사람. 방연이 그를 불구로 만든 것이 오히려 손빈을 더 위대한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전투를 할 수 없으니 더 멀리 보았고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장을 뛰어다닐 수 없으니 전장 전체를 조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연은 손빈에게 다리를 빼앗으면서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손빈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손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복수는 정의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었을까요? 그리고 방연을 마릉의 나무에 새긴 글자로 죽음으로 유도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복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고대사 인물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